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틀었다면 제발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겁니다. 분노, 그리고 경이로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8배 시집을 갔고 48배 이혼을 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 여자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 셋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뭔데? 밥상을 차려도, 아이를 낳아도, 병원에서 간호를 해도, 무슨 말을 꺼내도, 내가 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여자는 웃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온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 여자가 새 아이에게 남긴 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그것을 알게 된 날, 시댁 식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멸시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말없이 버텨온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야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이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독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평년보다 일주일 일찍 피었고 길거리마다 연분홍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 사이를 뚫고 박순이는 처음으로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28살. 아직 볼에 웃음이 남아있고 세상 무서운 것 하나 없다고 느끼던 나이였습니다. 손에는 손수 싼 예단 보따리, 가슴에는 잘 해보겠다는 다짐, 그리고 발끝에는 살짝 떨리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전라남도 작은 읍내 출신이었습니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남동생 하나. 넷째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밭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집안에는 늘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식구들이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이준혁을 만난 건 26살 때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다니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년 남짓 연애를 했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큰 예식장 대신 작은 웨딩홀을 빌렸고 하객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위주로 초대했습니다. 순이는 직접 고른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사진을 보면 순이의 눈이 정말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다음 주 처음으로 시댁 인사를 왔습니다. 시댁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고 계단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갑순이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한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얼굴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순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그리고 내뱉은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 그래 생각보다 별로네. 순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한 농담이겠거니 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냥 나온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 이만복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는데 그래도 순이를 보며 빙긋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 시댁에서 받은 유일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상을 차리는 것은 순이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혀를 찼습니다. 순이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조심했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많이 먹어. 이제 고생이 시작됐다. 그 말이 순이를 향한 것임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그냥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무섭지 않아? 준혁이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 정 있는 분이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순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잘하면 돼.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겠지. 그 밤 순이의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유지된 것은 결혼 2년 차 순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 준혁은 기뻐했습니다. 순이도 기뻤습니다. 새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고단한 신혼생활에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지시겠지.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날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야? 성별을 알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아직 모른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딸이면 곤란한데 우리 집은 대가 귀해서. 그 말 한마디가 임신 10달 내내 순이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딸이면 어떡하나,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임신 중에 느끼는 예민함이 더해져서 순이는 혼자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순이는 안도했고 또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웃어주는구나. 그 생각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퇴원한 순이에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드러누워 있어. 나 때는 낳고 다음날 밭에 나갔어. 몸이 채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순이는 기저귀를 빨고 밥을 짓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내가 뭔데? 처음 그 말을 들은 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순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을 때 시어머니가 순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이름을 정해. 집안 어른들이 할 일이야.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 차례 음식을 준비하다가 순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을 부치려 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뭔데 마음대로 받고. 우리 집 방식이 있어. 또 그 다음에는 아이 교육 문제로 순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준혁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뭔데?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시어머니는 그 말로 순이를 잘랐습니다. 마치 순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의견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서운 것은 그 말이 쌓이면서 순이 자신도 그걸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뭔데 맞아. 내가 여기서 뭔데. 그 생각이 순이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순이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순이는 그토록 강했을까요? 20년 동안 그 많은 멸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는 척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온 힘이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순이가 자라온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바다가 가까운 작은 읍내, 순이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박재만은 평생 밭농사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구마, 마늘, 양파, 계절마다 달라지는 작물을 심고 거두고 팔았습니다. 크게 벌지 못했지만 빚지지 않고 굶지 않고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머니 김복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밤에 제일 늦게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어머니를 보며 컸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이는 부지런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마당을 쓸고 동생을 돌봤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순이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사무보조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학비를 직접 벌면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고향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걱정시키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다니고 수학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순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강한 아이다. 어디 가도 잘 살 거다. 아버지는 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서 웃으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집 한 채와 고흥 읍내 외곽의 오래된 선산 하나였습니다. 선산이라고 해봤자 선조들 묘가 몇 개 있는 야트막한 언덕 자락이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관리하려면 돈이 드는 땅이었으니까요. 오빠들이 말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팔리지도 않는 선산을 우리가 관리는 해야 하고 그냥 순이 줘버려. 순이가 서울 가서 살면 어차피 내려올 일도 없잖아. 신경이나 끄게.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산 등기를 받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땅, 아무도 안 가는 땅, 그냥 거추장스럽기만 한 땅. 하지만 순이는 그 등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위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땅은 아버지가 순이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등기를 작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시집살이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는 20년을 살면서 그 선사는 순이의 기억 속 가장 구석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순이가 집을 나온 뒤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이 자신조차도. 어머니는 순이가 서울로 시집가는 날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시집가면 참아라. 죽어라 참아라. 그게 여자복이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죽어라 참았습니다. 그게 순이의 강함의 뿌리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배운 인내, 홀로 서울에서 버텨낸 독립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단단함. 그것들이 합쳐져 순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2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에게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준서는 1999년생 아들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수연은 2001년생 딸이었습니다.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표정 변화를 잘 읽었고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말없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셋째 이민주는 2004년생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세 아이 중 가장 낙천적이었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순이는 이 세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순이는 늘 웃었습니다. 피곤해도 웃었고 시댁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날도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눈이 빨개? 라고 물으면 먼지가 들어갔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엄마가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아이였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수연이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할머니가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얼굴이 작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차에 타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말 했어? 순이는 룸미러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할머니는 엄마를 사랑하셔. 수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묻지 않길 바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새 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순이는 가장 바빴습니다. 낮에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일을 챙겼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하고 숙제를 봐주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시댁을 갔습니다. 남편 준혁은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순이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순이는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첫째 준서가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갔을 때 방학 내내 함께 공부했습니다. 둘째 수연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월급을 쪼개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막내 민준이 축구를 하겠다고 해서 주말마다 운동장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들 생일은 단 한 번도 허투루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케이크는 직접 만들었고 선물은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만큼은 순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8살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는데 순이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잠든 줄 알았는데 민준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서 순이의 허리를 뒤에서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순이는 즉시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안 울었어. 민준이 왜 앉아? 민준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엄마 편이야. 8살짜리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가 모르게.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순이가 2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모두 나열하면 아마 이 영상 하나로는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혼 5년 차, 순이는 첫째를 출산하고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는 옛날 이야기라며 병원비를 아끼라고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이는 기저귀를 빨고 새끼를 챙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시누이 결혼식에서 순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도왔습니다. 청첩장을 나눠줬고 답례품을 쌌고 식장 장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찍은 가족사진에 순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가족 아니잖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에 빈자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직장을 며칠 쉬고 병원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상처를 소독했고 식사를 챙겼고 의사 말을 대신 메모해뒀습니다. 시아버지가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는 병문안 왔던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밤새 병원에 있었다니까요. 순이가 밤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 2시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13년 차, 순이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수학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수업하면서 직접 개발한 풀이 방식을 정리한 자료였는데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계약이었지만 처음으로 순이 이름이 들어간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시댁에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게 뭔 대단한 거라고. 우리 준혁이는 영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아? 순이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책은 아직 서재 한 구석에 꽂혀 있습니다. 아무도 꺼내 읽지 않은 채로. 결혼 16년 차, 순이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이는 주말마다 고향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오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순이 혼자 어머니의 재활을 챙기고 약을 관리하고 병원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 시기에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시댁을 못 오는 게 말이 되냐고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섭섭해하는 거 알지?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년 동안 쌓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참은 것들, 꺾인 것들. 그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가장 단단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15년 차 봄이었습니다.
순이가 다니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이 건물을 팔아버리면서 하루아침에 폐원이 됐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과 가르쳐온 학생들과 갑자기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바로 새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를 선뜻 채용하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인 과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씩 학생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준혁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에서 과외하면 지저분해진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근처 카페에서 하면 되잖아. 카페에서 과외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떡하라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순이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이 미리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순이야, 나이도 있는데 무슨 과외야. 동네 창피하게. 우리 준혁이 체면도 있잖아. 어머니, 아이들 세탁비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그런 거 걱정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뭔데 집안 살림을 걱정해. 우리 준혁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준혁아, 왜 내가 결정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했어? 상의한 거잖아. 상의가 아니잖아. 나를 막으려고 한 거잖아. 오버하지 마. 오버 아니야. 나는 지금 진심으로 묻는 거야. 당신은 내 편이야? 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어디서 나와? 대답해. 또 침묵. 순이는 그 침묵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녁에 퇴근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은 한 번 들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20년 차 12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빌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도왔습니다. 식당 예약, 케이크 주문, 꽃다발 준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미리 알려두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가족끼리 자리를 옮겼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 잘 됐다. 다 내가 알아서 준비했지. 순이 옆에 있던 시누이가 순이를 흘끗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외투를 벗는 준혁에게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 그냥 뭔가 할 말이 없냐고. 준혁은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우리 사이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맞는 건지.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들, 시댁에서 상처받던 날들, 혼자 부엌에서 울던 밤들,
아이들 앞에서 웃던 나띠. 순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딱 그 두 글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출근하고 나서 순이는 안방위 선반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캐리어였습니다. 선물 받아서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텅 빈 캐리어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치의 삶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책 몇 권, 그 다음엔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몇 장,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각각 준서, 수연, 민준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새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첫째 준서에게 엄마 잠깐 나가게 됐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수연은 엄마 어디가? 라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셋째 민주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희들도 다 컸고 엄마도 이제 좀 살아봐야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으로 20년이 끝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시어머니 오갑순에게 평화로웠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던 며느리가 나갔으니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이제 살 것 같다고 했고 친척들에게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 준혁도 처음에는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비어갔습니다. 순이는 매주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뒀습니다. 채소, 반찬, 간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들도 모르게 알아서 채워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했는데 뭘 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카트 앞에서 20분을 서 있다가 라면만 사왔습니다. 공과금이 밀렸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순이가 매달 자동이체로 관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체 계좌가 순이 통장으로 연결돼 있었고 순이가 나간 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전기회사에서 연체 통보가 왔습니다. 준혁이 서랍을 열다가 바인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두꺼운 바인더였는데 열어보니 안에 20년치의 서류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아이들 의료기록, 세금 납부 확인서, 대출 서류, 학교 관련 서류, 연도별로 나뉘어 있고 각 항목마다 포스트잇으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바인더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정리했는지,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시어머니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늘 전날 밤에 내일 병원 예약 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자가 없었습니다. 오갑수는 예약 날짜를 놓쳤습니다. 다음 예약을 잡으러 혼자 버스를 탔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1시간을 헤맸습니다. 신우이가 오빠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가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 엄마 병원도, 집 서류도, 밥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갑순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없어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혼 후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셋째 민준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원룸이었는데 문을 열어주는 어머니의 얼굴이 예상보다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가벼워진 사람 같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에 책상, 침대, 책장. 수수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민준이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표정. 엄마, 무슨 일 있어? 순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야 할 말이었는데. 그리고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순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서랍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받은 선산 등기였습니다. 오빠들이 거추장스럽다며 줘버린 그 땅. 이혼 후 정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등기를 꺼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고흥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공고 하나가 순이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흥군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공고. 외곽 일대 고급 주거단지 및 상업복합시설 조성 예정. 순이가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선산이 개발구역 한복판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공고를 보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고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이미 근처 부동산들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자 측에서 이미 주변 땅 주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업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산 자리에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단지 규모가 컸고 순이의 땅이 그 핵심 부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협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상금과 분양 지분 계약이 마무리됐을 때 순이 앞에 찍힌 숫자는 이것이었습니다. 700억. 오빠들이 거추장스럽다며 줘버린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골 선산. 20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종이 한 장. 그것이 700억이 됐습니다. 민준이 된장찌개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선산이 재개발됐어. 그게 얼마라고? 700억. 민준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야? 진짜야. 그럼 엄마 왜 여기 이 원룸에 있어? 순이가 웃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익숙해졌어. 민주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진짜 힘들었겠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의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줬습니다. 민준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자리에서 퇴근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선산 700억. 20년 동안 서랍 속에 있던 등기 한 장.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아이들 몫을 먼저 챙겨두려 했던 어머니. 준서는 자신의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고 5분 만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땅이 700억이 됐다고? 응. 엄마는 그걸 알고도 그 원룸에 있어? 응. 수연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밥을 먹자고, 보고 싶다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준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 선산 알아? 고흥에 있던 거 재개발됐대. 700억이래.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700억. 아이들한테 확인했어. 사실이야. 준혁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베란다에 앉아서 소주잔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700억. 그 숫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여자가 그 등기를 갖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협박하지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속에 묻어두고 매일 밥을 짓고 시어머니 구박을 받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준혁은 알았습니다. 말했다면 빼앗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어머니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알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줬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순이에게 전화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돈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아이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준서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알아요라고만 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뒤에 아빠도 밥 잘 챙겨 먹어요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막내의 그 문자를 보고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혁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오갑순이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앉더니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순이 친정선산 알지? 고흥에 있던 거. 그게 재개발됐대. 그래서 700억이래. 오갑순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뭐? 사실이야. 내가 확인했어. 오갑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700억. 그 숫자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시골 농부 딸이 700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다고. 그럼 순이가 그걸 알고 있었어? 이혼 후에 알게 됐대. 20년 동안은 몰랐대. 서랍에 등기 넣어두고 잊고 있었던 거래. 오갑수는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갑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이가 처음 시댁 문 앞에 서던 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던 28살의 얼굴,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던 손, 명절마다 새벽부터 부엌에 있던 모습,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그 얼굴, 그리고 자신이 그 얼굴에 수없이 내뱉었던 말들. 내가 뭔데? 오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700억짜리 땅을 가진 사람에게 2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땅을 품고 매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한 사람에게 내가 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는지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갑순이 진짜로 흔들린 것은 그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 며느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에서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이, 인정 한마디 없이, 그냥 있어야 할 사람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갑순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을 해서 강해진 줄 알았는데
오갑순이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날이 밝을 무렵 오갑순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이한테 연락해봐라. 순이에게 연락이 온 것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대. 만나줄 수 있어? 순이는 문자를 읽고 한참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 알려줘.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순이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오갑순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늙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눈 주위가 어두웠습니다. 항상 날카롭게 빛나던 눈매가 오늘은 이상하게 힘이 없었습니다. 오갑순이 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2잔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오갑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오갑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산 얘기 들었어. 준혁이한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2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더라. 꺼낼 이유가 없었어요. 무서웠던 거 아니야. 우리가 빼앗을까봐. 순이는 잠깐 오갑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남긴 거라 소중했어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오갑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뭔데 했는데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서러움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이상하게도 연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쓰러졌고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이 버티는 것이었고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오갑순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20년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찻집에서의 그 시간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700억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세금을 정리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이는 한 번도 화려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새 아이에게는 각자의 몫을 따로 챙겨줬습니다. 준서에게는 사업 자금을, 수연에게는 유학 후 연구소 설립 자금을, 민준에게는 꿈꾸던 카페 창업 자금을,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묻어뒀습니다. 순이 자신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예전 원룸보다는 조금 넓어졌지만 여전히 소박합니다. 과외는 계속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으니까요. 2번째 수학교재도 출판됐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3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새 아이와 밥을 먹습니다. 준서, 수연, 민준. 셋 다 어머니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좁아도 편하다고 합니다. 엄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가끔 민준이 창문 너머 석양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좋다. 순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진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순이를 700억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은 그 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온 것들, 말하지 않아도 쌓아온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텨온 시간들. 그것이 순이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당신 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마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20년을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사연 한 편이었습니다.